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은유와 과학적 설명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박사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강선아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설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공지 메일을 받고 제가 충동적으로 발표 신청을 해서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새로 공부하는 거라서 흥미로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좀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개요는요, 처음에 계산주의의 문제를 지적을 할 텐데, 이번 과학철학회 주제가 AI 관련돼서 인공지능 이 주제이다 보니 좀 연결을 시키는 지점이기도 하고, 제가 계산주의를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AI하고 인간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가 지금 따로 가고 있고, 결국 저는 따로 가게 될 것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 계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설명하는 모델로 계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계산주의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주의 대신에 이제 메카니스틱 설명 모델이 고려할 만한 것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카니스틱 설명 모델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창발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메카니스틱 설명 모델을 주로 벡텔 이론으로 볼 건데, 이제 벡텔이 또 창발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보고, 네, 그래서 창발적, 그러니까 메카니스틱 설명에 맞지 않는 한 예로 창발적 메커니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관련돼서 은유하고 창의성이 창발적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메커니스틱 설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커니스틱 설명이 우리 인지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계산주의 설명 모델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의 지능을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마치 지능을 모델로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어 분석에서 오는 이런 선후 관계가 실제 연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선후 관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아직 우리 인지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지금 아까 알파고 얘기 나오고 딥블루 얘기 나오고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따로 이렇게 병행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따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어떤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꼭 모방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있고, 인간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인공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모방해야 되는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인공지능이 인간 인지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모방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의식의 문제가 인간의 인지 능력에 있어서 의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제적으로 논증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봤을 때 인간의 인지 능력을 그대로 모방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진단인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둑 기사들하고 대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거두고 있죠. 근데 인간들이 봤을 때 바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고 뭔가 직관이 필요한 어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데 이 부분이 침해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어떤 계산 능력, 이게 겉으로 봤을 땐 같이 대국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같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하는 방법이 인간 바둑 기사가 어떤 그런 바둑 고수가 되는 그 방식하고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은 좀 분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계산주의라는 어떤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지과학은 어떻게 공식처럼 계산주의가 인지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기계로서 어떤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뇌는 뉴런들이 마치 알고리즘을 실행하듯이 어떤 계산적인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이제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묶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계산주의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일단 인지과학에서 계산주의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산주의가 좋은 모델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족처럼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설명할 때 컴퓨터 은유라는 게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 되게 설명하는 좋은 모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 계산주의가 바로 컴퓨터 은유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컴퓨터 은유를 되게 좁게 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이런 걸로 봐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계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은유라는 것도 더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계산주의 모델이 왜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마가렛 보덴이 제시한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계산주의라고 할 때 계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덴이 3가지 계산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컴퓨테이션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개념도 사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최초로 명확하게 규정을 한 사람이 튜링이고, 튜링이 컴퓨터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제 튜링 기계를 통해서 튜링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산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튜링 기계는
일단 각 칸으로 나눠진 어떤 긴 테이프, 그리고 각 칸에 어떤 뭐 기호가 되어 있고, 이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 그다음에 그것을 뭐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명령 규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실제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튜링이 이제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 구상해낸 어떤 그런 가상의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으로 규정된 정의가 튜링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모델이었는데, 이제 튜링 이후에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개발되게 돼서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됐는데, 물론 컴퓨터의 등장에 튜링 기계라는 개념이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자체가 튜링 기계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계산 개념은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튜링 첫 번째 정의에서 조금 달라진 거죠.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변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계산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튜링 머신에서 진행되는 계산은 순차적이고 기호를 이용한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연결주의 모델이 실제 컴퓨터에서 수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경우에 연결주의도 이 튜링이 얘기하는 그런 계산 개념에 들어가는 거냐라는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개념도 또 계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규정을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등장하는 계산 개념은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 뭐 실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또 뭐 가상 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하는 것까지 계산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계산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인지주의는 마음에 대한 계산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계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주의의 문제는 어떤 확실한 개념, 이론적 토대가 없다라는 비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으로 꼭 계산 이론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마음이 계산적이라고 하면 마음에 대한 이론과 계산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규정, 이거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문제는 함께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 이론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만약에 반론을 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계산적이라고 왜 전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다시 재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계산주의 설명 모델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피치니니가 제시한 또 다른 계산주의 설명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산주의가 마음에 대한 경험적 이론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확고성 조건이고, 그러니까 먼저 계산이 뭐냐라는 개념이 먼저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론만 개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적으로 해당하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계산주의가 어떤 경험적으로 근거 있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표상적 계산주의 대부분이 어떤
확고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기호들 사이의 어떤 계산적 관계, 이런 추론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기호가 실제 대상에 대응돼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그 기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이 되는 게 실제 계산주의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표상, 실제 대상과의 의미적 관계를 부여하려고 하면 그럼 원래 계산주의의 개념이 달라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포더가 그 랭귀지 오브 소트에서 하는 작업이 이런 표상적 계산주의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계산적 과정과 표상, 실제 대상과의 표상 관계를 서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 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포더의 그런 시도가 지금 피치니니가 하는 이 반론에 바로 해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주의의 원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확고성 개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 기호들이 실제 대상과 갖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아예 상정하지 않는다면 그 계산 체계는 어떤 의미든지 또 계속 부여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주의를 단지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채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뭐 컴퓨터나 계산기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주의를 채택하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나 패의 기능을 뭐 계산주의로 설명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계산주의가 어떤 특정 부분에 제대로 모델로서 기능을 하면 이제 설명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뇌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뇌를 계산주의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럼 뇌가 컴퓨터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 위에 가까운 거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주의 모델이 컴퓨터와 같은 정말 계산적인 시스템에만 적용할 수 있으면 설명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위나 패 이런 것도 어떤 계산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계산주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제 계산주의 모델이 설명력이 없게 되는 거죠. 계산주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이 계산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모델로서 계산주의를 적용하는 것도 확고한 개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심적 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고, 뭐 행동주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동주의는 아예 심적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어떤 뇌의 어떤 구성 요소를 통해서 계산주의 모델을 검증해보는 한 가지 방법이 뇌의 그 스파이크 열하고 컴퓨터의 숫자 열, 이게 대응이 된다면 아마 인지 능력이 계산 능력하고 경험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컴퓨터에서는 0, 1에 따라서 이렇게 다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달라지지만, 이론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파이크가 발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완전히 기능이 달라지는 식으로 그렇게 신경계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런 대응과보다 성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스파이크 열이 숫자를 하고 서로 대응되는
되지 않는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계산주의가 반드시 이렇게 뇌의 어떤 하나의 뉴런 이런 거하고 대응될 필요가 없고 계산주의가 반드시 환경주의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서 숫자열, 스파이크열에 대응시키지 않고 좀 더 추상적인 단계에 대응시키는 방식도 있다라고 이제 만약에 반론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스파이크열이 아닌 어떤 다른 물리적 토대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은 되어야겠다라는 재발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파이크열과 숫자열을 통한 경험적 검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대안으로 다른 검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경험적 보너스가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하게 계산주의를 버릴 이유, 논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산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고 인지과학의 토대로 계산주의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 대안으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이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메커니스틱 모델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사실 메커니스틱 모델하고 계산주의 모델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계산주의도 일종의 메커니스틱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여기서 검토해보려는 이제 메커니스틱 모델은 이제 그 좀 계산주의보다 윗 레벨에서 그 메커니스틱 모델 중에서 변형된 형태로 벡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커니스틱 모델이 제시되는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적 현상, 인지 과정이라는 것이 심리학 분야가 물리학 분야하고 다르다는 심리학 분야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것이 물리학과 같은 대표적인 과학 분야하고 다르다는 것인데 토미스가 제시하는 건 심리학 분야에서 어떤 법칙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예설도 나왔듯이 만약에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발견되면 그 자체로 그게 법칙으로서 설명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법칙이 발견되면 어떤 이런 공통적인 심리적 현상이 발견되더라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설명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르다. 그 설명 기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메커니스틱 모델이 생물학에서 각광받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인지과학은 물리학보다는 생물학과 더 유사한 것 같다. 생명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메커니스틱 모델이 고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커니스틱 모델이 뭐냐를 볼 때 그럼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거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메커니즘은 어떤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성작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조직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라고 벡터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설명이 어떻게 설명력을 갖게 되냐면 이것은 그 자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어떤 현상을 어떤 부분, 작용, 조직 이런 것 이렇게 분해함으로써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든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메커니스틱 설명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분해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이 두 가지가 메커니스틱 설명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적이 되면 신적 현상이 뇌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신적 현상이 뇌 활동으로 환원되더라도 이렇게 어떤 1대1 대응되는 식으로 이런 신적 현상이 뇌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 메커니스틱의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적 현상이 뇌 안의 현상으로만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베디드나 시츄에이티드 코디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종류의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로 빅테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런 걸 통해서 다이나믹 메커니스틱 설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빅텔의 다이나믹 메커니스틱 설명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단순 국지화와 복합 국지화로 나눠서 이제 앞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처럼 특정 현상이 특정 내용이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단순 국지화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어떤 영역을 발견했을 때 이 현상이 이 영역에서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영역이 이 현상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의 어떤 하위 다른 부분들은 다른 작용에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 발견된 이 단순 국지화된 부분이 다른 현상에, 그러니까 이 현상에 이 부분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들을 찾는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백텔이 들고 있는 예는 이제 모서리 지각의 예, 시지각의 예 중에서 모서리 지각의 예를 들고 있는데, 모서리 지각을 담당하는 특정한 어떤 세포라는 점에서 이거 단순한 거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세포들 집합이 모서리를 지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움직이는 대상에 나타나는 어떤 모서리, 아니면 뭐 배경하고의 관계에 있는 어떤 모서리를 또 지각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모서리 지각이라는 어떤 현상을 담당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복합 국지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영역하고 시각 현상이 단순 방식으로 국지화되진 않지만, 이렇게 복잡한 국지화가 어떤 시각 메커니즘에서 부분과 작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생산적인 도움을 준다. 이게 첫 단계에서 실제 현상하고 뇌 영역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현상과 영역 간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악된 기능들 사이에 또 식별하는 영역, 그 메커니즘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봤더니 이 영역들이 서로 이렇게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정지된 대상을 식별하는 영역의 일부분이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에 문제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대상 식별 능력에 그로부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커니스틱 설명이 단지 국지화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까 그 인베디드나 시츄에이티드 코그니션 부분을 또 포함시키려는 전략인데요. 메커니즘과 환경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서 환경이 단지 자극들의 집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대상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의 행동이 환경 조건에 매우 의존적이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이 메커니스틱 설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 메커니스틱 관점은 전적으로 환원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환원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방어를 하고 있고, 메커니즘을 부분으로 해체할 뿐 아니라 부분들 사이의 조직을 고려하고 메커니즘을 환경에 위치시킴으로써 메커니즘을 재조합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이다. 메커니즘 이해를 위해서 다원적 접근을 취하고, 그러니까 다원적이라는 건 아까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각 단계가 이 전체, 앞에서 예를 들면 시지각에 대해서 각 단계가 완전한 설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단계가 다 합쳐져야지 설명이 된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각 단계가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어, 그 각 단계끼리 인과적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구성적 관계라서, 과잉 인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내부의 이런 구성적 관계는 부분들 내부의 인과적 과정, 부분들 사이의 인과적 과정, 그리고 메커니즘과 환경 사이의 인과적 과정을 매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벡텔이 이렇게 메커니스틱 설명을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이나믹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제 의문은, 메커니스틱 설명이 어떤 부분과 부분들 사이의 작용을 통해서 설명력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임의적으로 쪼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실제와의 대응되든지 인과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명력을 얻을 텐데, 이 벡텔이 설명하는 다이나믹 메커니스틱의 그 각 단계들이 벡텔의 설명에 따르면 인과적 관계가 아니고 단지 구성적 관계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지 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벡텔이 창발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창발적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것을 과연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을 좀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메커니스틱 설명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요한 게 분해, 부분으로 나눈 거하고 국지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일단 여기서 창발적 메커니즘의 예로 벡텔이 들고 있는 게 연결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결주의 모델은 분해와 국지화 전략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전통적인 메커니스틱 모델이 아닌데, 왜냐하면 연결주의 시스템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활동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의 작용,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부분의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메커니스틱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 하지만 네트워크 모델에서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부분들의 기여가 아닌 조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메커니즘과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주의, 연결망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런 체계적 속성을 창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단순한 체계적 행동에서 벗어났으며 전통적 메커니스틱 전략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벡텔이 직접 시간. 네. 네, 그래서 이제 창발적 메커니즘이 메커니스틱하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벡텔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은유와 창의성 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지 능력에서 나타나는 어떤 창발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왜 은유와 창의성을 함께 다루는가 하는 부분은 네,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은유와 창의성에 대해서 최근 뭐 여러 인지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와 창의성, 주로 뭐 천재적인 어떤 능력, 뭐 설명할 수 없음, 뭐 이런 걸로 많이 논의되는 것을 이제 벗겨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은유는 뭐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기본적으로 우리 단어들이 다 은유에 기반을 있고 특별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은유적이다. 아니면 창의성은 우리의 다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구분되지 않고 특별한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우리의 인지 능력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창의성이나 은유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제가 늘 게으르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발표 준비도 시간에 쫓기고 지금 발표하는 동안에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근데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 특별히 이걸 은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제가 평소에 사용할 때도 은유로서 사용하는 게 아닌데 제가 어떤 미국인에게 그때도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I'm being chased by time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너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해할 때 왜 이 사람에겐 이게 은유인가? 나에겐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좀 이렇게 서두르고 있으니까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니 왜 이렇게 서둘러? 라고 할 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시간에 쫓긴다라고 할 때는 은유가 아니지만, 누가 쫓아오니? 라는 질문에, 시간이 쫓아와.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면 조금, 그 층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이 모든 언어는 다 은유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은유와 창의성의 작동 원리가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다르고 어떤 연상작용이나 이런 것과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커니스틱 설명의 설명 모델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설명 모델이 필요하고, 따라서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이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유와 창의성을 들어서 그래서 인지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한 가지 모델.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모델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커니스틱 모델을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으면서 천천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혹시 하나 정도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하고, 네. 끝나고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네.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